네, 앞에서는 부동산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7가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절대적인 건 아니죠.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 자세히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지금 난리죠, 진짜. 이런 세상이 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아파트가 뜬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죠?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많은 우리 일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이제 뭐 재택근무도 일부 시행한 데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이 좀 활성화됐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진짜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제품, 우리나라도 좋았죠. 제조업 같은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전제품 같은 게 많이 팔린 겁니다. TV라든가 뭐 게임 산업 같은 네. 것들도 굉장히 늘어났고 지금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도 엄청 호황입니다. 뭐 한 3-4달씩 밀려 있어요, 일들이. 그래요? 예, 뭐 그 정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을 잘 집에 꾸미는 투자를 거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의 가치가 이제 재조명되고 시작했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지금도 네. 중요하지만 점점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집 근처에 이제 공원이 있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친환경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네. 물론 좋은 거 알아요. 공원 근처에 좋은 거 알지만 공원 갈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네. 주말까지 일을 하는데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생활할 게 많다 보니까 집 주변의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무엇보다 이제 아파트를 기준하게 되면 아파트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신축 아파트 같은 걸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 단지 내 환경을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예전에 뭐 대단지나 소단지 같은 것들은 사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뭐 나무만 좀 많고 네. 상가나 좀 한두 개 더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그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생 살아도 될 만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밖을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네. 모든 걸 다 원스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네. 점점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대단지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커야지만 그런 커뮤니티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의 소형 단지보다 약간 비역세권이라도 대형 단지가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이제 생겨날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커뮤니티에 뭐 예를 들면은 영화관이나 뭐 식물원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건 요즘에 어떻게 보면 또 기본이 됐어요. 기본이 됐죠. 옛날에 네. 수영장은 엄청난 고급 아파트였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워터파크도 넣습니다. 예, 그래요? 수영장이 아니라 단지 내에. 워터파크라. 예, 뭐 스카이브리지랑 뭐 카페 이런 거는 기본이고 뭐 어마어마해요. 예,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때보다 더 예전보다 훨씬 더 점점 중요해진 요소가 세대수, 단지 그렇죠.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직장인들도 봐도 네.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재택근무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고, 네. 또 이거에 관련된 솔루션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을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직주근접이 굉장히 중요하셨는데,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네. 집에서 일 보고 그냥 어떤 환경, 네.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돼서 예전에는 좀 후순위를 밀렸던 이런 단지 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네.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될 요소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곳에 미래가 있다. 이건 앞에서도 이제 네. 약간 중첩된 부분인데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공급이죠. 네. 당연히 수요가 많은 상태에 있는데 공급자가 공급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하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모든 상품은 일시적으로는 수요가 초과가 될지언정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수요가 막 초과되는데 가만히 있을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금세 공급에 들어서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제 시장 원리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런 펜 같은 것들이 만약에 수요 초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부족한 걸 알면 공급자들이 어떻게든 빨리 생산을 해갖고 공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서울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강원도나 제주도나 뭐 심지어는 해외에서 해외에서도 값싼 가져다가. 인건비로 해서도 유통만 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빨리빨리 대량 공급이 되는데 여러 군데서 만들어서 네. 부동산은 서울에 집이 모자란다. 그러면 강원도에 짓나
제주도에 짓나 전라도에 짓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유통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러게요. 그게 이제 부동산 움직이지 없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는 서울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나대지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차가 걸립니다. 그쵸. 한 10년 보통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 세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 세대가 신규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1,500세대 임대, 한 6,000, 7,000 세대는 기존 조합원, 일반 분양 한 1,000, 2,000밖에 안 나와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에 있던 그 공급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에서는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일반 분양물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네. 기존에서는 그 세대주가 있고 네. 또 세입자들이 많았잖아요. 많죠. 네. 그렇게 따지면 뭐 공급분이 또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에서도 보면. 맞아요. 재개발,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존의 재개발 구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짓는데 그게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왜냐면은 다가구 같은 것들은 네. 다가구에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15가구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가구라는 건 소유주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가구 15가구가 나가고 한 아파트가 생겨나는 그렇죠. 겁니다. 네. 14가구가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구 비율이 좀 많은 데는 기존에 1,500세대였는데 아파트 완성되니까 1,200세대. 오히려 주네요. 네,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 효과가 크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지속적인 그 공급 부족 사태가 네.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제 네. 조그만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대표님도 뭐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년에 하나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땅이 없어서. 네. 이게 뭐냐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서민용 주택을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공급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집값 안정에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상향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이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본다. 네. 기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왜 중요하죠? 일단 직주 근접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많은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당연히 직장 근처에 매일 출퇴근을 되는데 멀면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근처에 있는 것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맞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직장도 뭐 직업의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부동산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 높은 그런 회사들이 몰려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게 비록 그쪽이 직장의 수는 더 많을지라도 네. 사실 연봉이 높지 않은 어떤 그 계층이라면은 네.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력이 덜하겠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뭐 여의도라든가 강남 같은 데가 비싼 거고 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촬영한 장소는 영등포구인데 네. 영등포구도 여의도동 하게 되면은 뭐 연봉 굉장히 세신 금융업계 그렇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건너와서 뭐 양평동이나 이쪽 제조업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죠. 연봉이 좀 작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 다 회사들은 많지만 이쪽이 훨씬 더 비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장이 있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되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기업이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이라고 해보죠. 그럼 삼성에서도 본사가 있고 또 연구직이 있고 또 반면에 제조업 하진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일단 연봉 체계가 틀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결국은 그 회사 우리 집 주변에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소득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당연히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이 좋은 거고 대기업 네. 중에서도 이쪽에 지사보다는 본사가 있거나 핵심 인력들이 근무하는 곳이 당연히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서 한 3분의 1에서 70% 가까이가 다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재본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서울의 비율이 얼마나 돼? 크기가. 얼마나 돼요? 제가 166분의 1로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네. 근데 166분의 1의 그렇게 조그만 지역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3분의 1은 다 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현상은 아까 뭐 우리 경북대 얘기를 했지만, 네. 지방으로 가진 않아요. 그 네. 기업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 예전에 SK 같은 SK 같은 경우도 네. 구미 쪽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용인으로 확정이 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인센티브가 당연히 싫진 않을 텐데 네. 구미로 가게 되면은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는 합니다. 예, 당연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일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는 사실 인재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 비전을 봤을 때는 당장의 인센티브보다 뭐 미래 비전 생각하게 되면은 서울
아니면 경기 남부권 밑으로는 갈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네. 거죠. 이게 점점 지역별 양극화가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직장 중에서도 좀 핵심 인력들이 있는 곳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 지역적으로는 역시 또 어쩔 수 없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직주근적 일자리가 많은 곳 주변은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택이. 근데 특히나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 일자리도 좀 소득 수준이 높은 곳들은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이제 출산율 거의 최저인데 최저죠. 예, 참 문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 막 4명, 5명이다가 이제 1명 내외로 난다고 네.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자식 교육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얘를 하나라도 잘 키우려고. 그래서 예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교육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녀를 한 명도 채 안 낳는 상황이고 나야 이제 한 명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예전에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뭐 장남이라든가 여기만 교육시키고 네. 나머지는 잘 안 시키는 그런 것이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둘이 벌어서 이 하나를 엄청난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이제 우리가 자녀들 하나만 낳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었냐면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교육 환경 좋은 곳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떨어진다기보다 영향력이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녀 하나한테 올인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부모가. 그러면은 굳이 학군적으로 가지 않아도 뭐 과외 선생님을 붙이던 네, 뭘 하던 간에 굳이 뭐 그렇게 해서 교육을 어쨌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교육 수준 높은 지역이 영향력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지나고 보니까 예, 이 교육일 또 유명한 곳들, 뭐 강남이든 목동이든 이런 지역이 더 강세가 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실제 경험한 거기도 하고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데 이제 비학군 지역에서도 살아봤고 일단 학군 지역에서도 살아봤어요. 근데 두 지역이 차량으로 한 7, 8분 거리, 그러니까 붙어 있는 동네인데 가격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학급수가 이 학군 지역의 그 초등학교 한 학년의 학급수가 한 10반 되고요. 네. 이쪽은 2반입니다. 네. 여기서도 뭐 15반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다 몰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은데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획기적인 어떤 그 입시 시스템 변화가 없는 이상, 예, 뭐 부모님의 교육열이 떨어질 리는 없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계속 또 강화가 되면서 학군 지역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5년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은 지금 현행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난 것이 이제 뭐 특목고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반고 쪽의 학군 지역이 더더욱이나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난 없으니까 뭐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예, 지금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은 나만 좋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를 하나라도 더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육도 여전히 예, 앞으로 당분간 계속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학군이 좋은데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내가 집 사기를 포기하고 애가 거기서 자랄 동안은 그래서 재테크보다 자녀 교육을 더 가중치를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군이 정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더라고요. 제가 아까 양쪽 다 살아봤다고 했잖아요. 이제 비학군 지역에서는 진짜 공부하는 환경이 좀 안 되긴 합니다. 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비학군 지역 가게 되면은 놀이터 가게 되면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그래요. 물론 보기 좋아요. 아이들이 이제 뛰어노는 모습이.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학군 지역 가게 되면은 놀이터에 애들이 없습니다. 이거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와도 잠깐 놀고 한 20분 놀다가 바로 학원 시간 가서 가고. 한쪽은 바글바글하고 한쪽은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다 공부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다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요. 근데 비학군 지역에서는 공부해라 해도 남들 다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잔소리만 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일로 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어차피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아이도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 또 하게 되잖아요. 옆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교육은 중요하다. 자, 5번째는 뭐 이건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미래의 교통을 본다.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교통 이것을 이 조건 7가지 조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부중성 증가할 수 없고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움직일 수 없는데 모든 어떤 인프라라든가 그 회사들이 네. 모여 있는 곳은 있고 네. 그러면은 최대한 거기로 빨리 갈 수 있게라도 가야 되잖아요. 지금 GTX 라인의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들,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넘어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구축과 신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GTX 들어서는 라인의 동탄이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15억을 넘어가고 있는 실거래가가 찍히고 그래요? 있거든요. 세상에. 예. 근데 저기 뭐 도봉구나 외곽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지역의 구축 아파트 2000년대 구축 네. 아파트가 이제 13억 5천 한단 말이죠. 이게 아무리 신축 구축이 있다고 해도 예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적도 없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만큼 어떤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GTX, 그러니까 교통 중에서도 이제 GTX가 가장 이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획기적인 어떤 그 가격, 네. 상승을 동반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GTX 예를 들어볼게요. 네. GTX를 통해서 서울까지 근접하는 게 확연히 단축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맞아요. 근데 GTX 근처에 있는 아파트, 도보권이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도시, 네. 거기서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수원에 있다. 네. 그러면은 수원에 그 수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수원에서 가까운 오산 쪽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네. 네, 그거는 조금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 부정거장, 세정거장 와서 GTX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GTX 이용해서 한 30분 정도 단축시키자고 하는 건데 그 GTX 이용한다고 해서 뭐 두세 번 갈아타고 이렇게 올 바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더 세이브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서 강남 가는 게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 집에 직행버스 타면은 1시간이면 가는데 네. GTX까지 가는데 20분. 그렇죠. 거기서 또 한 30분. 그러면 더 걸려요. 네. 그런 지역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 조금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GTX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그러네요. 예, GTX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고속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범위를 너무 확장해서 좀 자기가 내가 사는 집도 GTX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올라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완공된 다음에 우리 집에서 버스 타는 것보다 GTX 타는 게 실제로 해보니까 더 멀고 네. 금액이 더 비싸다. 네. 그럼 올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올라간 그렇죠. 거기 때문에 빠지진 않더라도 그 상당 기간 정체가 될 수 있는 그러겠네요. 이런 위험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통혁명이 예전에는 그냥 그 거리로만 따졌는데 네. 이제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이제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시간이 중요하죠. 이제. 거리는 멀어도 네. 시간이 더 가까우니까는 먼 경기도권이 서울보다 더 비싼 곳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특이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통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아까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빠질 수 없겠죠. 7가지 네. 조건 중에.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목해야 된다. 네. 이것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요소, 뭐 직장이라든가 직주 근접성, 뭐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이제는 신축입니다. 신축이죠. 네. 네, 신축. 신축하게 되면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죠. 물론 우리도 이제 계속 전개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집이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했지만 지금 집이 있는 분들 많아졌고 그렇다면 어디 사니? 네. 어떤 집이니? 이걸 또 중요시 하잖아요. 네. 브랜드도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축이 중요한데 신축이 좋은 건 다들 알다 보니까 이미 완성된 신축은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미래의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향후의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금에 맞춰 사겠지만 물론 확정된 재개발 지역은 되게 가격이 비싸죠. 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 되고 만약에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예정지 같은 것들 이런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미리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라 같은 경우 전세 끼고 살면 좀 그래도 아직은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문제죠. 그렇죠. 얼마나 이제 기다려야 되냐. 하지만 기다릴 수만 있으면 새 아파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목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3기 신도시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3기 신도시가 이제 하나씩 둘씩 들어섰을 때 이 집값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이 3기 신도시를 대비하는 우리들의 네. 자세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동산 완화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써더라도 오히려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책보다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공급이 일반적인 수요를 뛰어넘을 만큼 대규모로 공급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안정화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재개발질금, 재건축질금이 아니라 이런 어떤 택지개발 형태가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주목해봐야 되는 거고 이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이 대규모로 입주하는 시점이 가격 안정화 시점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정부가 이제 뭐 일을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보통 계획 공급보다 좀 늦어지는 딜레이된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25년, 26년의 입주가 아니라 한 28, 9년 정도가 입주가 될 걸로 보여져서 27년까지는 특별한 어떤 뭐 획기적인 뭐가 변수가 없다면 우상향 가지 않겠느냐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네. 또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토지 보상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싸게 줘야 되니까 뭐 진짜 사전 청약하는데 어쨌든 시세 60에서 80% 줘야 된다면 땅값을 좀 싸게 해야지만 싸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적자가 쌓일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나라라도.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 적게 주려고 하고 당연히 토지 보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견 충돌이 생겨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쨌든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금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지금 다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도권 내에서도 그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자금으로 유입이 또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고 나중에 좀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서부터 또 더 올라가 있을 테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집을 이제 구입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는 그러네요. 생각인 거죠. 이제 3기 신도시 공급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너무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제 서울에 살 수 있는 수도권에 괜찮은 걸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5년 우상향 사이클 조건 7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아파트가 뜬다. 두 번째,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곳에 미래가 있다. 세 번째,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본다. 네 번째, 어쨌거나 교육이다. 다섯 번째, 미래의 교통을 본다. 여섯 번째, 재건축과 재개발을 주목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3기 신도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선택, 또 상품이나 지역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